유럽에서 130억 원 규모의 부동산 계약을 마무리하던 동안 아들은 제 현대 제네시스를 팔아 아내와 함께 제주도에서 호화로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돌아오자 며느리는 비웃듯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차 태워달라고 부탁하셔야겠네요. 저는 단 6마디로 답했습니다. 나는 차가 아니라 전용기를 샀다. 그 순간 며느리 얼굴에 스쳐간 표정만으로도 제가 방금 쓴 70억 원의 값어치를 충분히 했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박지영이고 올해 58입니다. 제 인생은 박부동산을 작은 중개소에서 시작해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남편 김현수와 저는 35년 전 결혼과 함께 은행 대출 하나의 의지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8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그를 잃고 저는 슬픔을 일에 묻으며 회사를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규모로 확장시켰습니다. 그 제네시스 클래식 세단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석 달 전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에게 주는 아름다운 차야 라며 직접 복원해 건네주던 그날 우리는 앞으로 해질녘 드라이브를 마음껏 즐기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단 2번밖에 함께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저는 그 차를 늘 깨끗하게 관리하며 기일이나 결혼기념일처럼 특별한 날에만 몰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제 삶의 동반자였던 남편과 이어진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이번 밀라노 계약은 1년 반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였고 한국 부동산 기업을 유럽 시장에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할 큰 건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직접 협상에 나섰고 출국 전 아들 태민은 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승리는 엄마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여기 다 지킬게요. 그가 말한 다는 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몰래 팔아버리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피곤했지만 성취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계약은 체결되었고 보도자료는 준비됐으며 사무실에서는 팀과 함께 나눌 샴페인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며 태민과 며느리 수진에게 저녁 식사 자리에서 기쁜 소식을 전할 계획이었지요. 하지만 차고에 비어있는 자리를 보았을 때 불안이 스쳤습니다. 남편의 선물이 사라져 있었던 겁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들려온 낯선 쇼핑백과 제주 여행 기념품, 그리고 발코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모든 것이 직감처럼 와닿았습니다. 수영장 옆에서 수지는 선탠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난 피부로 누워 있었고 태미는 맥주캔을 늘어놓은 채 저를 어색하게 맞이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계약이 빨리 끝나서. 수지는 여전히 느긋하게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영 씨. 결혼 3년이 넘었지만 그녀는 한 번도 절 어머니라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내 차는 어디 있지? 짧은 침묵 끝에 태미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그게 우리가 잠깐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제주 신라호텔 최고였어요. 사진 보실래요? 라며 수지는 자랑스럽게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내 차는 어디 있냐고 물었어. 팔았어요. 수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안 타시잖아요. 차라리 돈을 써서 행복한 경험을 하는 게 낫죠. 순간 제 세계가 기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차가 아니야. 네 아버지, 이 회사 이름을 함께 만든 사람, 내 인생을 지탱해준 그분의 마지막 선물이었어. 태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생각이 짧았어요. 생각해봤어. 누구한테 판 거야? 내가 묻자 태미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강남에 있는 고급 클래식카 전문 딜러샵이요. 나는 내일 아침 바로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적어두었지만 사실상 돌려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수지는 놀랍도록 태연했다. 선베드에 늘어져 앉아 여유롭게 스트레칭을 하더니 입꼬리에 비웃음을 걸었다.
이제 차도 없으시니까 앞으로 어디 가실 때 저한테 부탁하셔야겠네요, 지영 씨. 그 뻔뻔스러움, 그 특권의식, 그 무례함에 잠시 숨이 막혔다. 그 순간 나는 선명히 깨달았다. 현수를 잃은 슬픔, 태민 어린 시절 일에만 매달려 함께하지 못한 죄책감, 남편 없는 집안에서 억지로라도 가족의 형태를 지키려던 절박함, 그 모든 것이 이 버릇없는 태도를 키워내고 이 사치를 감당하게 만들고 결국 내 삶에 대한 무례를 허용하게 했던 것이다. 엄마, 태민이 한 발 물러서며 중얼거렸다. 나는 오히려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사실 나는 앞으로 부탁하지 않을 거야. 수지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비웃었다. 그럼 택시 타시게요? 아니면 저희가 늘 말하던 대로 운전기사라도 두실 건가요? 아니야. 나는 가방을 집어들며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차가 아니라 전용기를 샀거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새소리마저 멎은 듯 조용했다. 전용기요? 엄마 뭐라고요? 태민이 더듬으며 물었다. 그래, 전용기. 유럽 계약 때문에 국제선을 너무 자주 오가야 해서 결정했어. 곧 인천으로 들어온대. 나는 현관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당분간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지내며 여러 가지를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해. 수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져 입이 벌어진 채 굳어버렸다. 태미는 창백해졌다. 엄마, 잠깐만요. 다시 생각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문 앞에서 돌아서며 또박또박 말했다. 내 회사 자리, 내 집에 얹혀 사는 생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무시하면서도 내 돈으로 살아가는 너희 방식. 그 모든 걸 다시 생각하겠다는 뜻이야. 내가 계단을 내려갈 때 등 뒤에서 수진의 날카로운 속삭임이 들려왔다. 전용기라고? 그녀가 전용기를 샀는데 우린 그 차를 팔아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고. 현수가 세상을 떠난 뒤 처음으로 내 안에서 자유가 피어나는 걸 느꼈다. 차가 아니라 전용기. 그건 내 욕망을 위한 미래였고 내 삶을 되찾는 첫 걸음이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는 낯설면서도 묘하게 편안했다. 5년 전 투자 목적으로 사두었던 곳으로 보통은 출장 때 잠깐 머무는 정도였다. 인테리어는 디자이너가 고객 접대를 위한 공간이라는 조건만 맞춰 꾸며놓은 세련되지만 차가운 느낌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현수의 흔적도, 태민과 수진의 침범도 없는 그저 깨끗하고 비어있는 공간.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한강 야경을 바라보며 나는 이곳이 지금의 나에게 꼭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공항에서 들른 와인샵에서 사온 병을 열어 잔에 가득 따르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신발을 벗어 던지며 창밖을 보니 서울의 저녁 하늘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다. 언제부터 상황이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 어느 순간 내 아들은 어린 시절 어버이날 카드에 손도장을 찍어주던 다정한 소년에서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내다 팔아버리는 남자가 되어 있었을까? 현수가 떠난 뒤 나는 일로 모든 감정을 틀어막았고 태민과 함께 아픔을 나누는 대신 그를 멀리하게 됐다. 그 틈에 그는 학교를 포기하고 신뢰 자금을 흥청망청 쓰며 허황된 사업만 기웃거리게 되었다. 나는 그때마다 그를 구제해 주었고 회사에 억지로 자리도 마련해 주고 카드빚도 막아주고 집도 사주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 내 마지막 연결고리를 팔아버린 아들, 내 집에서 날 조롱하는 며느리, 그리고 점점 무너져가는 내 권위.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태민의 메시지가 잠깐 떠올랐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제발 전화 좀 받아요. 다 설명할게요. 무슨 설명을? 그의 여행 욕심이 내 남편의 마지막 선물보다 중요했다는 걸, 그의 아내가 인스타그램 사진 한 장 건지겠다고 내 마음을 짓밟았다는 걸. 나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들이켜고 휴대폰을 테이블에 엎어두었다. 8년 만에 찾아온 쓰라리지만 맑은 깨달음. 내 불행의 공범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 그때 인터폰이 울리며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지영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이름은 한지원 씨라고 합니다.
지영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셨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고? 나는 아무도 약속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어쩐지 낯설지만 묘하게 익숙한 이름이 가슴 한쪽을 건드렸다. 들여보내주세요. 잠시만요. 나는 캘린더를 확인했다. 내일 서울 본사 임원 회의 전까지는 아무 약속도 없었다. 호기심이 더 컸다. 나는 인터폰을 눌렀다. 올리게 해주세요. 몇 분 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 앞에는 은발이 멋지게 섞인 단정한 단발머리, 세련된 한복 재킷을 개량식으로 맞춰 입은 60대 초반의 여성이 서 있었다. 박지영! 그녀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벌써 20년쯤 됐나? 나는 순간 멍해졌다. 얼굴에서 세월을 지우자마자 이름이 떠올랐다. 혹시 한지원? 대학원 때 같이 공부했던? 맞아. 지금은 박사 학위를 끝내서 한지원 박사라고 불려. 그때 우리가 늘 얘기하던 목표, 결국 해냈지. 그녀와 함께 도서관에서 밤새던 기억, 값싼 막걸리를 마시며 나눴던 꿈, 한국 기업들을 바꿔보자던 다짐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근데 어떻게 날 찾았어? 내가 지금 강남 아파트에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고?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SNS 덕분이지 뭐. 오늘 아침 박 부동산이 유럽시장 진출 계약했다고 내 사진이 올라왔더라. 그거 보고 바로 알았어. 그리고 내 비서에게 전화를 좀 돌려봤지. 그건 스토킹에 가깝잖아. 내가 농담처럼 말하자 그녀는 능청스럽게 받아쳤다. 아니, 그건 창업가의 집요함이지. 넌 늘 내 그 성격 좋아했잖아? 나는 웃음이 새어나왔다. 맞다. 그녀는 언제나 대담하고 두려움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아꼈던 친구였다. 소파에 함께 앉은 그녀가 물었다. 근데 왜? 경력이랑 인생에서 제일 큰 계약을 마무리한 다음 날, 넌 왜 여기 숨어 있는 거야? 회사 애들이랑 축하 파티도 안 하고. 나는 망설였지만 그녀의 똑바른 시선이 내 마음의 빗장을 풀어냈다. 아들이 내 차를 팔아버렸어.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었는데 며느리랑 제주도 호화 여행을 간다고. 지원의 얼굴이 단번에 분노로 변했다. 뭐라고? 네 아들이? 나는 멈추지 못하고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다. 현수의 죽음, 일에 파묻혀버린 세월, 태민의 변화, 내가 반복해서 감싸온 선택들, 그리고 결국 제네시스를 팔아버린 일과 전용기까지. 전용기를 샀다고? 지원은 그 대목에서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야, 그 장면 내가 돈 주고라도 보고 싶었겠다.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솔직히 속이 조금은 시원했으니까.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신 뒤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모든 걸 다시 생각 중이야. 아들과의 관계, 회사에서의 그의 자리, 그리고 내 미래까지.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10년 전 남편이 영구조교랑 도망쳤을 때 똑같았어.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했지. 그래서 넌 어떻게 했어? 내가 묻자 그녀는 미소 지었다. 내 인생을 다시 세웠지. 학위도 마쳤고 컨설팅 회사를 차렸어. 매년 파리에서 3달은 살고 구조견 2마리 입양하고 살사 춤도 배웠지.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고 있어. 그 말에 내 가슴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난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어. 회사 아들, 가족을 붙잡는 것만 생각했거든. 그게 내 첫 과제야. 그녀는 단호하게 잔을 내려놓았다. 박지영이 원하는 걸 찾아. 엄마도 아내도 대표도 아닌 그냥 너. 근데 그걸 어떻게 찾지? 내가 속삭이자 그녀는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우선 오랜만에 나타난 친구랑 저녁 먹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을래? 그리고 다음 달 내가 파리 들어갈 때 따라와. 나머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도 돼. BMW를 잃은 후 처음으로 나는 분노와 배신 말고 다른 감정을 느꼈다. 희망이었다. 저녁, 좋아. 내가 휴대폰을 꺼서 울리던 벨소리를 잠재우며 말했다. 화면에는 또다시 태민의 이름이 반짝였다.
우린 함께 코트를 걸치고 아파트 밖으로 나섰다. 한강 위로 저녁 바람이 불어왔고 지원은 예전처럼 내 팔을 자연스럽게 끼었다. 넌 늘 나보다 먼저 전용기를 살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내 성격 그대로야.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다. 진짜 웃음이었다. 어쩌면 변하는 게 필요한 걸지도 몰라. 뒤에서 계속 진동하던 휴대폰은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남겨두고 나는 새 인생의 첫 저녁으로 발을 내디뎠다. 돼서요? 경비원의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들려왔다. 이미 뒤에서 익숙한 태민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회장님, 아드님이 꼭 올라가시겠다고 해서. 전화도 드렸는데 연결이 안, 올려보내주세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어깨를 펴며 맞설 준비를 했다. 언젠가는 마주할 순간이었다. 태민이 내가 세운 경계선을 순순히 받아들일 리 없었다. 무엇보다 그가 누려온 편안한 생활이 걸려 있으니까. 문을 열자 내 앞에 선 아들은 더 이상 박 부동산의 전문적인 임원처럼 보이지 않았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평소 깔끔하던 옷차림도 구겨져 마치 급히 비행기를 타고 달려온 사람 같았다. 엄마,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전화 계속했는데 왜 안 받으셨어요? 걱정했잖아요? 난 괜찮아. 나는 냉정하게 대답하며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무슨 큰일이 터진 줄 알았는지 근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하자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연락도 끊고 회의도 다 취소하고 이런 모습 엄마답지 않잖아요. 나는 문을 닫고 등을 기댄 채 두 팔을 꼬았다. 엄마답지 않은 게 아니라 네가 기대하던 엄마가 아닐 뿐이지. 만약 그 제네시스 얘기라면 그건 단순히 차 문제가 아니야. 내가 그를 끊었다. 내 태도, 경계를 무시하는 습관, 내 자원을 내 것처럼 당연히 생각하는 버릇, 그 모든 걸 말하는 거다. 태미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올리며 항변했다. 엄마, 그건 한 번의 실수였어요. 딱 한 번. 나는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아들아, 그건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야. 수년간 반복된 패턴의 결과지. 그리고 나는 그동안 네가 그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계속 막아줬어.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다.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미 딜러샵에도 연락했어요. 근데 차는 벌써 독일 수집가한테 넘어갔대요. 내가 돈을 더 주고라도 찾아오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거실로 걸어가며 잘라 말했다. 돈으로도 사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게 있어. 어떤 건 한 번 깨지면 끝이야.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태민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좋아. 두려워하는 게 맞아. 왜냐하면 네 삶에 큰 변화를 줄 결정을 내가 이미 내렸으니까.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결정이요? 오늘부로 넌 박부동산에서 무급 휴직이야. 내 자리는 이미 임시로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 뭐라고요? 설마 윤미라 차장이요? 내 비서였던. 전 비서지. 내가 차갑게 고쳐줬다. 지난 2년간 네가 놓친 회의와 실수를 그녀가 다 메워왔어.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그녀를 임원으로 임명했어. 태미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멍해졌다. 엄마, 이건 말도 안 돼요. 난 가족이잖아요. 엄마 아들이라고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했어야 했지. 그런데 난 그걸 못했어. 이건 미친 짓이에요. 이사회가? 회의에 나도 있어야 하는데. 넌 어제부로 이사회에서 해임됐어. 회의 불참만으로도 충분했어. 자료도 안 보고 오는 내 태도는 더 말할 것도 없지. 그는 낯선 사람을 보듯 나를 바라봤다. 어쩌면 나는 정말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걸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있어. 나는 차갑게 이어갔다. 변호사에게 네가 쓰던 별채 퇴거 서류를 준비하라고 했어. 30일 안에 수진이랑 집을 비워야 해. 뭐라고요?
우릴 내쫓는다고요? 어디서 살라는 거예요? 내가 월급도 못 받는데. 그건 네가 해결할 문제야. 대부분의 성인들은 부모 도움 없이도 살아가니까. 네 수준에 맞는 집부터 찾아봐. 그는 벌떡 일어나 분노를 터뜨렸다. 이건 다 수진 때문이죠? 엄마는 처음부터 아내를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우릴 벌 주는 거잖아요. 아니다. 물론 그녀 태도가 한몫하긴 했지만 이건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이야. 난 그동안 널 돕는 척하며 사실은 널 망치고 있었어. 그는 믿기지 않는 듯 되물었다. 이게 사랑이라고요? 내 인생을 박살내는 게? 내 인생은 네가 세워야 하는 거지. 내가 대신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너는 32이야. 좋은 학벌도 있고 아직 신탁 자금도 남아있지. 그런데 성인으로서 기본적인 책임을 잔인한 처벌로만 여기는 내 태도가 문제야. 그는 방 안을 서성이며 중얼거렸다. 이건 그냥 일시적인 거죠? 엄마가 교훈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배우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거죠? 그 절박한 눈빛의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지원의 말이 떠올랐다.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태민아. 이게 새로운 기준이야.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해. 하지만 이제 우리 관계는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관계로 바뀌어야 하해. 더 이상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그가 절망적으로 외쳤다. 내가 거부하면요? 그건 내 선택이지.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아.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나는 현관으로 걸어가며 대화를 마무리 지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라도 내 인생을 어떻게 새로 시작할지 생각해 보길 바라. 그렇다고 나한테 말하지 않은 이유가 뭐야? 내가 조용히 물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였다. 지원은 천천히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셨다. 네가 믿었겠어? 아니면 내가 현수를 오해한 거라고 넘겼을까? 혹은 뭔가 의도가 있다고 생각했겠지. 그녀 말이 옳았다. 나는 늘 일만 하느라 아들을 돌보지 못한 엄마, 상처받은 아들을 감싸야 하는 죄책감이라는 이야기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았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현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태민의 성격적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바보였구나. 아니, 지원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네오도 그냥 사람이었어. 사랑했고 애도했고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이제라도 똑바로 보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그날 밤 강남 아파트로 돌아온 나는 침대 옆 협탁 위에 작은 액자를 집어들었다. 현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미안해. 나는 사진을 향해 속삭였다. 더 일찍 강해졌어야 했는데.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을게. 약속할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메일 알림이었다. 발신자는 내 변호사 김도연. 제목은 단순히 긴급 태민건. 불길한 예감의 메일을 열었다. 회장님, 오늘 태민 씨가 저에게 연락해 최근 상속 및 신탁 관련 문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것처럼 말이죠. 제가 본인 확인 없이 응할 수 없다고 하자 크게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제 저희가 상속계획 수정에 대해 논의하신 것을 고려하면 이 시점에서의 그의 접근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내일 통화 원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순간 서늘한 분노가 온몸을 덮쳤다. 우리 대립이 있은 지 하루도 안 돼서 아들은 벌써 내가 죽은 뒤를 계산하고 있었다. 내 변호사에게 거짓말을 하고 내 의지를 우회해 유리한 정보를 얻으려는 그 행위는 내가 외면해 온 탐욕의 민낯이었다. 나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그 어떤 승인도 한 적 없으니 모든 내용을 차단해달라. 그리고 비서팀장 윤밀에게 문자를 보냈다. 태민의 모든 회사 재무 접근 권한을 즉시 중단하세요. 비밀번호 전부 변경, 보안 프로토콜 A단계 발동. 잠시 뒤 그녀의 답이 왔다. 이미 회장님 오후 지시대로 완료했습니다. 나는 굳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내가 그녀를 임명한 것이었다. 태민에겐 없는 결단력과 통찰력이 그녀에게는 있었다. 잠시 후
수진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태민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손주 생각도 좀 해주세요. 너무 뻔한 감정 조작이었다. 나는 메시지를 지운 뒤 곧바로 번호를 차단했다. 태민 것도 곧 차단할 것이다. 나는 거실 끝 창가로 걸어가 창문을 열었다. 한강 야경이 반짝이며 질서 정연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인간관계도 저 야경처럼 선명했으면 좋으련만.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은 수년간 안개 속을 헤매다 이제야 지도를 손에 쥔 사람 같았다. 아들의 배신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아래에는 더 강한 흐름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단호한 결심. 나는 더 이상 조종당하지 않으리라. 죄책감에 휘둘리지 않으리라. 내가 되찾은 평화를 내 아들이라 해도 무너뜨리게 두지 않으리라. 그때 지원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내일 아침 같이 밥 먹자. 내가 아는 국밥집 있는데 세상 근심 다 풀리는 맛이야.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좋아. 사실 태민에 관한 소식이 있어. 너도 놀랄 거야. 잠시 뒤 그녀의 답장이 왔다. 난 놀라지 않아. 이제라도 네가 믿기 시작했다는 게 기쁠 뿐. 나는 창가에서 물러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전용기. 차가 아니라 전용기. 그 6마디는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다. 남의 기대와 조종 위에서 살던 삶을 벗어나 내 뜻대로 높이 날아오르겠다는 다짐이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도전이 오겠지. 하지만 이제 나는 흔들리지 않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무리수를 두게 돼. 지원이 국물을 한 숟가락 뜨며 중얼거렸다. 근데 태민이가 접근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어. 은행 계좌, 투자 자산, 부동산 등기. 차가운 두려움이 속을 내려앉았다. 다 현수가 세상 떠난 후 혹시 몰라서 대부분 계좌의 공동 서명자로 태민 이름을 올려놨거든. 회사의 명의로 묶어둔 자산들은 안전하겠지만 지원이 눈을 가늘게 떴다. 개인 명의인 건 없니? 나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강릉에 있는 별장. 그건 현수랑 내가 결혼 초에 사둔 거라 회사 명의로 바꾸지 않았어. 지원은 곧장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빠르게 입력했다. 지금 당장 은행이랑 자산운용사에 전화해. 미루면 안 돼.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나는 테이블에서 일어나 전화를 걸었다. 통화가 끝나고도 돌아왔을 때 손이 떨리고 있었다. 오늘 오전에 내 투자 계좌에서 10억 원 넘는 돈을 낯선 계좌로 이체하려고 했대. 담당자가 수상해서 막아놨다고. 지원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별장은? 아직 아무것도 없어. 내가 거래 정지 걸어놨어. 잘했어. 그녀는 계산서를 요청하며 말했다. 이제는 대응만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하해. 무슨 뜻이야?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곧장 내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혹시 원치 않는 진실이 드러나도 감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말이 심장을 찔렀다. 과연 나는 아들의 배신의 전모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모른 척하며 내 회사, 내 재산, 내 인생을 위태롭게 할 수는 없었다. 알아야겠어요. 뭐든지.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미라는 서류를 내밀었고 나는 서명하며 계정 접근 권한을 넘겼다. 떠날 때 내 마음은 안도와 두려움이 동시에 끌어올랐다.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지원이 내 옆에서 물었다. 어때? 기분이? 마치 내가 내 자식을 배신하는 것 같아. 아니지. 그 애가 먼저 널 배신했잖아. 여러 번이나.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정당한 걸까? 지원은 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지영아, 이건 복수가 아니야. 네가 쌓아온 삶과 회사를 지키는 거야. 만약 태민이가 정말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다면 그건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 범죄야. 넌 너 자신과 직원들, 그리고 유산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확인해야 해. 그렇게 말하니 이 길이 불가피하다는 확신이 조금은 생겼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성이라는 이름의 미련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혹시라도
조사에서 새로운 건 안 나오길, 지금까지의 상처만으로 끝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아파트에 돌아오자 마음이 불안해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태민이었다. 어제 이후 5번째 문자. 엄마, 제발 전화 좀 해요. 이건 너무 심해요. 수진도 힘들어하고 우리 얘기 좀 해요. 나는 답장을 쓰려다 미란의 당부가 떠올라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창가로 다가가니 창밖으로는 불빛 가득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우린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한 선택들, 태민이 한 선택들이 서로 꼬여 이렇게까지 왔구나. 그리고 과연 다시 되돌릴 길이 있을까? 그때 전화가 울렸다. 이번엔 태민이 아니었다. 윤미라 팀장이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사무실에서 태민 씨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아침에 태민 씨가 본사에 나타나 이메일과 파일 접근 권한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보안팀이 회장님 지시대로 차단하자 상황이 심각하게 불거졌습니다. 윤미라 팀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아래로 긴장이 묻어났다. 나는 눈을 감고 장면을 떠올렸다. 얼마나 심했어? 불법 해고라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또 직원들에게 어머니가 남편이 남긴 차 때문에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졌다는 식으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마지막에는 구사원증으로 임원 전용층에 들어가려다 제지당했고 결국 보안팀이 강제로 내보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미안해, 미라. 이런 걸 네가 감당해야 해서. 일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곧 목소리를 낮췄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태민 씨의 최근 한 달간 컴퓨터 기록을 점검해 봤습니다. 퇴직자 표준 절차이기도 해서요. 나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뭐가 나왔어? 이틀 전 회장님이 유럽 출장에서 돌아오기 직전에 대량의 고객 자료, 계약 내역, 재무 예측 데이터를 외부 저장 장치로 내려받았습니다.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가 자기 자리가 위험해질 걸 알고 미리 준비한 거구나.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외부에 흘린다면 회사 기밀 유출, 산업 스파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듯 등골이 서늘해졌다. 재산 계좌 접근 시도, 상속 문서 탐색, 회사 자료 유출. 아들은 화해를 구한 게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미 금융조사팀을 붙였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 내용도 추가해. 그리고 본사 건물 열쇠 전부 오늘 안에 교체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아파트 한가운데 서 있었다. 이제 더는 자동차나 경계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 아들은 현수와 내가 세운 회사를 정면으로 배신하고 있었다. 그때 메일 알림이 울렸다. 발신자를 본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다. 조선일보 경제팀, 박지영 회장, 가족 분쟁 관련 질의. 나는 손끝이 떨리며 메일을 열었다. 박 회장님, 최근 박 부동산의 임원 인사 및 가족 관련 논란에 대해 제보를 받았습니다. 1. 아드님, 박태민 씨의 임원직 해임 건. 2. 개인 재산 차량. 무단 처분 의혹. 3. 전용기 구입. 4. 회사 자금. 유용 및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문. 기사 마감은 오늘 오후 5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간 공들여 쌓아온 회사와 가문의 이미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정, 분노가 밀려왔다. 이런 세세한 정보가 이렇게 빨리 언론에 들어갔다는 건 태민이 기자에게 직접 흘렸다는 뜻이었다. 잠시 후 지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영아, 방금 기자한테 연락받았어. 너랑 태민 얘기가 기사화된대. 알아. 방금 메일도 왔어. 이건 분명 태민 짓이야. 네가 대응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여론을 잡으려는 거지. 전형적인 위기관리 전술이야. 나는 속이 타들어가며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답하면 기사가 공식화되고 무시하면 그의 버전이 굳어져 버리잖아. 불에 불로 맞서야지. 하지만 전략적으로. 지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냥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네가 새로 짜야 해. 기자는 가족 스캔들을 원해. 너는 윤리적 리더십, 주주와 직원 보호를 위한 결단의 이야기로 만들어야지. 사회면이 아니라 경제면 기사로 가야 돼. 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태민은 가십을 원했다. 나는 경영 이야기를 내야 했다. 근데 나 혼자서는 어렵다. 이런 위기 대응은 전문 영역이잖아. 걱정 마. 지원이 바로 대답했다. 내가 이미 위기관리 전문가 한 명 연락해놨어. 최근 대기업 3건을 성공적으로 수습한 인물이야. 예전에 내가 도와준 빚도 있어서 반드시 도와줄 거야. 지원아, 어떻게 고마워해야 할지 모르겠어. 고맙다는 말 필요 없어. 네가 태민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막아내는 게 나에게 주는 답이야. 1시간 뒤 내 아파트 거실에는 위기관리 전문가가 도착해 있었다. 짧게 자른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 이미 수많은 전장을 치른 사람 같은 집중력이 느껴졌다. 자, 시작해봅시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이번 사태,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위기 관리의 첫 번째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위기 컨설턴트가 내 식탁 위에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다. 남이 이야기를 정의하게 두지 말 것. 지금 기자가 쓴 프레임은 가족 스캔들입니다. 우린 이걸 기업의 투명 경영 이야기로 바꿔야 해요.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죠? 나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다. 내 개인적 고통이 어떻게 회사의 강점으로 포장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자판을 두드리며 설명했다. 중요한 건 시스템이 작동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불법 접근을 탐지한 보안 프로토콜, 회사 이익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경영진의 결단, 가족이라도 원칙에 따라 교체되는 승계구조. 이게 바로 지배구조 성공 사례죠. 나는 그의 어깨 너머로 문장을 지켜보았다. 담백하고 차분하며 미래지향적이었다. 아들이 회사에서 물러났다. 개인 재산 문제 발생. 임원 교체 진행이라는 사실은 담았지만 사생활적 갈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전용기는요?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건 사업 전략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유럽 시장 확장, 해외 출장 증가, 효율적 경영 활동을 위해 전용기를 들인 거죠. 충동 구매가 아니라 자본 투자로 설명하면 됩니다. 나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눈을 깜빡였다. 며느리의 도발에 순간적으로 감정 섞여 산 비행기가 이렇게 합리적 사업 전략으로 탈바꿈하다니. 이거 솔직히 말장난 아닌가요? 진실을 왜곡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사실을 재배치하는 겁니다. 그는 단호했다. 전용기가 실제로 해외 사업에 쓰일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시점에 개인적 동기가 섞였더라도 비즈니스 근거는 충분합니다. 오후가 되자 우리의 대응 문화는 완성됐다. 내용은 분명하고 절제되어 있었고 무엇보다도 회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컨설턴트는 마지막으로 나를 훈련시켰다. 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던져도 대답은 한 가지 원칙입니다. 가족 문제에는 답하지 않는다. 모든 질문을 회사의 미래, 유럽 진출 성공, 그리고 리더십의 안정성으로 돌리세요. 그가 떠난 후 나는 힘겹게 기자에게 공식 답변 메일을 보냈다. 가슴이 무거웠지만 적어도 이번엔 내 목소리가 기사에 담기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지원은 와인잔을 채워주며 물었다. 어때? 좀 나아졌어? 마치 남의 인생을 대신 살고 있는 기분이야. 불과 2주 전만 해도 유럽 출장에서 계약 마무리하고 아들에게 자랑하려 했는데 지금은 변호사, 포렌식 팀, 위기관리 전문가까지 동원해야 하다니. 누구라도 무너졌을 상황이야. 근데 넌 버티고 있잖아. 지원이 차분히 말했다. 그때 윤미라 팀장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본사 보안 시스템 전면 교체 완료. 태민 씨의 디지털 활동 감사 진행 중. 나는 그 문자를 보여주며 중얼거렸다. 적어도 회사는 안전하네. 문제는 사적인 부분이지. 그건 미란 팀에 맡겨. 넌 회사와 대외 이미지만 지켜. 나머지는 저절로 정리될 거야.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최미란 대표였다. 회장님, 지금 당장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다른 사람 있나요? 지원이 옆에 있어요. 말씀하세요. 지난 18개월간 개인 계좌에서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자금이 흘러간 패턴이 나왔습니다. 초반엔 소액이었지만 최근에는 수십억 원 단위로 커졌습니다. 총액은 약 25억 원입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나는 숨이 막혔다. 합법적 대규모 자금 이동에 맞춰 시기를 분산시켜 둔 겁니다. 큰 흐름 속에 숨어 있어서 눈에 띄지 않았죠. 지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라니? 이건 철저히 준비한 거네? 맞습니다. 특히 3달 전부터 급격히 규모가 커졌는데 마침 유럽 계약 마무리 시점과 겹칩니다. 자금 도피 혹은 독자적인 세력 구축으로 보입니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자동차 사건은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다. 아들은 이미 1년 넘게 내 계좌를 파고들어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추적 중입니다만 해외 계좌 특성상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금융 범죄 전문 인력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는 허공만 바라보았다. 숨조차 가빠졌다. 태민은 단순히 철없는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그리고 오래전부터 나를 배신하고 있었다. 배신이라는 단어가 온몸 깊숙이 파고들었다. 이건 단순히 철없는 아들이 저지른 실수도 부모의 재산을 당연하게 여긴 버릇없는 행동도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산된 대규모의 도둑질이었다. 지영아. 지원의 목소리가 충격 속에서 날 끌어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질문은 단순했지만 대답은 내 인생의 다음 장을 결정짓는 것이었다. 가족 문제로 덮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분명히 드러난 사실, 아들이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현실을 직시할 것인가? 악몽이길 바랄 뿐이야. 나는 속이 비어버린 듯 대답했다. 내 아들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내가 알던 아들로. 지원은 연민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건 선택지가 아니야. 이제 문제는 이걸 가족 문제로 덮을 건지 범죄 사건으로 당국에 맡길 건지야. 18개월간 약 25억 원이 조직적으로 빠져나갔다. 이건 충동이 아니라 계획된 배신이었다. 만약 그게 내 아들이 아니라 다른 임원이었으면, 다른 누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 하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내온 바로 고발했을 거야. 지원이 망설임 없이 답했다. 윤리에 반하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게 내 방식이잖아. 그래서 박 부동산이 지금의 명성을 가진 거고. 나는 기억 속을 더듬었다. 회사 초창기, 현수와 나는 한 임원이 회사 돈을 빼돌린 걸 발견했었다. 그는 무릎 꿇고 가족과 체면을 읍소했지만 우리는 검찰에 넘겼다. 쉽지 않았지만 그게 정의였고 메시지였다. 원칙은 지켜야 한다는. 하지만 태민이는 내 아들이야. 나는 목이 메어 속삭였다. 맞아. 그래서 더 중요해. 지원의 눈빛이 흔들림 없었다. 네가 지금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단지 모자 관계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무너질 수도 있어.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김도연 변호사에게서 온 메일. 제목, 긴급, 부동산 위조 시도 손이 떨리며 메일을 열었다. 회장님, 오늘 오후 강릉 별장 관련 위조 위임장이 등기소에 접수될 뻔했습니다. 공무원이 인감도장이 기록과 달라 의심해 서류를 보류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스스로 박태민 대리인이라 주장했습니다. 즉각 조치를 권합니다. 나는 휴대폰을 지원에게 건네며 말을 잃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젠 집까지 훔치려 한 거야. 마지막 희망조차 부서졌다. 아들이 언젠가 제정신으로 돌아올 거란 바람은 산산이 깨졌다. 그 자리에 찾아온 건 오히려 서늘한 확신이었다. 최미란한테 연락해. 모든 조사 결과를 검찰에 넘기라고. 그리고 도연 변호사한테도 강릉 별장건으로 형사 고발 절차 밟으라고 해. 위기관리팀에도 알리고.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걸었다. 그럼 태민이는?
곧 엄청난 반응을 보일 텐데. 번호 차단해. 수진 것도 마찬가지야. 이제부터는 변호사 통해서만 연락하게 해. 나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 도심 야경을 바라봤다. 가슴이 찢기는 듯 아팠다. 32년간 엄마로 살아온 정체성이 산산이 갈라져 나가고 있었다. 그 빈자리를 대신 채운 건 피해자, 고발자, 증인이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다른 것이 있었다. 분노도 복수심도 아닌 원칙을 지키겠다는 내 삶을 지탱해온 확신.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순간 태민이 다른 전화로 걸어온 게 아닌가 의심했지만 받아들고 말았다. 박지영 회장님 맞으십니까?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 형사입니다. 최미란 대표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대해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출석 가능하시겠습니까? 나는 놀랍게도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부동산 위조 시도 건도 전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오니 지원이 통화를 마친 참이었다. 끝났어. 검찰, 변호사, 위기관리팀 전부 움직이기 시작했어. 고마워. 내가 손을 잡았다. 아직은 고마워할 때가 아니야. 이제 시작일 뿐이야. 지원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태민은 체포될 수도 있어.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 할 수도 있고. 넌 그걸 감당할 준비가 돼 있어? 그 말이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다. 내 아들을 법정에서 마주하는 순간을 견딜 수 있을까? 언론의 조롱, 세간의 비난, 그리고 엄마로서의 실패라는 시선까지.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모르겠어. 하지만 피하지는 않을 거야. 준비가 됐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더 이상 눈 감고 넘어갈 순 없어. 이제는 책임을 묻지 않으면 내가 무너져. 그때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왔다. 엄마, 나 태민이야. 내 번호가 다 차단돼서 이렇게 보낸다. 오해야. 다 설명할 수 있어. 제발 얘기 좀 들어줘. 그리고 아기 생각 좀 해줘. 손주가 아버지 없는 집에서 크는 걸 원해? 태아를 방패 삼아 나를 흔드는 이 노골적인 조작은 오히려 내 결심을 더 굳게 만들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메시지를 지원에게 보여주었다. 궁지에 몰리면 더 위험해져. 보안 조치도 생각해둬야 해. 설마 폭력까지 쓸까? 아무리 그래도 태민이는.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서 별짓 다 해. 지금 태민이는 코너에 몰려 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윤미라 팀장이었다. 회장님, 태민 씨가 또 본사에 들이닥쳤습니다. 보안팀이 막으니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지금 체포됐습니다. 나는 숨이 막혀 한동안 말을 잃었다. 현수의 아들, 내 아들이 폭행과 침입죄로 경찰서에 끌려가다니. 모두 다치진 않았지? 겨우 입을 열었다. 경비 직원 한 명이 손목을 삐었지만 회사에서 치료비는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지영가? 지원의 목소리가 충격을 가르고 들어왔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뭐야? 나는 손에 힘을 주며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한 통화가 필요해. 태민한테? 아니, 수진이한테. 지원의 눈썹이 올라갔다. 현명한 선택일까? 아마 아닐 거야. 하지만 아직 고려하지 못한 한 존재가 있어. 내 손주. 그 아이에게까지 죄를 덮어씌울 수는 없어. 나는 수진의 번호를 눌렀다. 벽처럼 쌓인 세월의 선택들이 손끝에 매달려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희미하게나마 희망이라 부를 만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화해도 용서도 아니었다. 그저 잿더미 속에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 6마디로 시작된 이 모든 여정. 차가 아니라 전용기를 샀다. 이제 다음 6마디가 내 삶을 이끌고 있었다. 편한 거짓보다 진실을 택한다. 전화를 받는 수진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회장님. 아니, 어머니. 이런 전화는 예상 못했어요. 나도 그래. 태민이가 경찰에 구금된 거 알고 있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전화 너머로 선명했다. 네, 지금 경찰서예요. 조사 중입니다. 뒤로 들려오는 방송, 전화 벨소리, 분주한 파출소 소음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수진아, 오늘 전화한 건 한 가지 때문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너와 아이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해주려고. 아이는 죄가 없어. 긴 침묵이 이어졌다. 끊어진 줄 알았을 때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정말 내가 임신한 거 믿으세요? 왜? 믿지 말아야 할 이유라도 있어? 또다시 잠시 침묵, 그리고 떨리는 고백. 태민이가 임신 얘기를 이용하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손주 생각하면 고소를 철회할 거라면서. 하지만 저 진짜 임신했어요. 12주 차예요. 초음파 사진도 있어요. 가슴이 서늘해졌다. 태민다운 치밀한 계산. 그러나 동시에 수진에 떨리는 진심이 전해졌다.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니? 무서워서요. 겉으로는 잘난 척했지만 지금은 그럴 힘도 없어요. 남편은 감옥에 갈 수 있고 나는 임신했고 우리 삶은 다 무너졌어요. 이게 내가 꿈꾸던 게 아니었는데 그럼 네가 꿈꾸던 건 뭐였니? 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솔직히 환상이었죠. 잘 나가는 남편, 호화로운 집, 시어머니의 지원, 인스타그램에서 반짝이는 삶. 쓴웃음이 들려왔다. 이제 그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나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묘한 존중을 느꼈다. 최소한 지금만큼은 가식 없는 진실이었으니까. 태민이의 불법 자금, 해외 계좌. 그거 알고 있었니? 아니에요. 난 그냥 모른 척 했어요. 돈이 생기면 여행 다니고 명품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죠. 묻지 않은 게 내 잘못이에요. 3년 동안 서로 눈치만 보던 관계에서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가 오갔다. 위기의 한가운데서야 비로소 가면이 벗겨진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내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태민이 풀려나길 기다릴 수밖에요. 변호사 비용 마련부터 해야겠죠. 그리고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다. 정말 아드님을 고소하신 건가요? 나는 단호히 답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 수십억 원 횡령, 유산 문서 위조, 부동산 강탈 시도. 그건 더 이상 가족 문제가 아니야. 수진의 목소리가 텅 빈 듯 흘러나왔다. 난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태민이는 그냥 엄마가 차 때문에 오버한다고 했거든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차였으면 나도 넘어갔을지 몰라. 하지만 이제는 끝났어. 우리 모두 현실을 직시해야 해. 대화가 끝날 무렵 나는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다. 수진아,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내 제안은 변하지 않아. 태민이의 잘못은 너와 아이의 책임이 아니야. 손주의 건강이나 출산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내게 연락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녀는 진심으로 혼란스러워했다. 이 모든 일 후에도요? 저한테 어떻게 대하셨는지 아시잖아요. 그게 가족이니까. 진짜 가족은 서로를 망치지 않고 힘든 순간에라도 지탱해 주는 거야. 나는 태민이와의 관계에서 그걸 너무 늦게 배웠어. 전화를 끊자 지원이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염려와 존경이 동시에 비쳤다. 너무 큰 배려를 했네. 수진이는 방관자였을 뿐 공범은 아니었어. 눈을 감고 있었던 건 맞지만 도둑질에 직접 가담한 건 아니야. 정말 믿어? 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놀람이 진짜였어. 태민이는 이미 구속됐는데 지금 와서 거짓말할 이유가 없지.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내일 아침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형사들을 만나 증거를 제출할 거야. 언론에 보도되는 건 피할 수 없겠지. 태민이는? 그 질문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내 가슴을 찔렀다. 내 아들, 내 유일한 자식, 이제는 범죄자로 불리는 낯선 사람. 그건 태민이에게 달려 있어. 책임을 인정할지 아니면 끝까지 부정하고 조작할지.
선택은 그 아이 몫이야. 만약 그가 언론 앞에서 너를 가해자로 몰고 손주를 동정카드로 이용한다면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에도 난 물러서지 않아. 더 이상 그 아이를 위해 내 양심을 희생하진 않겠어. 지원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현수 선배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고인의 이름이 언급되자 눈물이 차올랐다. 현수는 이미 알고 있었지. 내가 죄책감에 허우적댈 때 그는 태민이의 위험한 징후를 본 거야. 맞아. 하지만 여기까지 올 줄은 누구도 몰랐어. 스스로를 탓하진 마.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위기관리 전문가 박준호가 보낸 보도자료 초안이었다.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박 회장, 가족보다 원칙을 택하다. 윤리 경영의 본보기를 세우다. 문장은 완벽했다. 회사의 청렴성과 원칙을 강조하며 가족이라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메시지. 하지만 내 속은 무너져 있었다. 좋네. 기사화되면 이걸 내보내. 하지만 지원이 내 머뭇거림을 읽어냈다. 인간적인 아픔은 다 지워지는 것 같아. 그는 내 아들이었어. 단순한 임직원이 아니라. 그건 네 가슴 속에 남기는 거야. 세상은 네 아픔을 알 권리가 없어. 밤이 깊어가며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했다. 지원은 내일 경찰청까지 동행하기로 했고 준호는 언론 대응을 맡았다. 최미라는 재정조사를 계속하며 검찰과 협력할 예정이었다. 오늘은 쉬어. 내일은 쉽지 않을 거야. 고마워, 지원아. 네가 없었으면 나는 버티지 못했을 거야. 그게 진짜 가족이지. 피보다 진실로 맺어진 가족. 그녀가 떠난 후 창가에 서서 서울 도심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어딘가에서 내 아들은 유치장에 앉아 있었고 며느리는 홀로 임신한 몸으로 절망 속에 있었다. 나는 슬픔과 결의 사이에서 흔들리며 속삭였다. 차가 아니라 전용기를 샀다. 6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6마디가 내 길을 열었다. 편한 거짓보다 진실을 택한다. 차가운 가을 아침, 나는 진주 귀걸이를 착용하며 현수의 부재를 또렷이 느꼈다. 그는 없지만 그의 원칙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었다. 그리고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터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서울지방경찰청 회의실. 앞으로 다가올 무게가 공기처럼 짓눌렀다. 수사관 박재민 경위는 차분한 태도로 우리를 맞이했다. 놀랍게도 젊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정리된 사람이었다. 그의 옆에는 금융범죄 전담의 최은주 수사관이 함께 있었다. 박 회장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힘드신 상황인지 압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최 수사관이 두꺼운 서류철을 열며 말했다. 최밀한 조사팀에서 확보한 자료와 인천 별장 소유권 이전 시도, 그리고 어제 본사에서 일어난 사건까지 종합하면 박태민 씨에 대한 정식 기소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혐의는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에게 도망칠 길을 주지 않고 물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 위조, 폭행, 무단침입입니다. 박경희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관련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예상보다 침착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오전 이미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습니다. 보석금은 12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해외 비밀 계좌가 발견된 점을 감안한 결정입니다. 나는 속으로 삼켰다. 그 액수는 나에게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내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보석은 이미 누군가 냈습니까? 아직 아닙니다. 최 수사관이 답했다. 공식적으로는 국선 변호인을 신청했습니다. 가진 돈이 없다고 주장하려는 것 같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며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조사 동안 나는 무단 계좌 이체, 외제차 불법 매각, 위조된 위임장, 수년간의 재정 지원까지 세세하게 증언했다. 옆에 앉은 한지원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무너졌을 것이다. 마지막 순간
박경희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낯익은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내 건강검진 기록, 고혈압 진단 소견, 심장 스트레스 검사 권유서,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거액의 생명보험 계약서. 수익자는 모두 박태민. 난 이런 보험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내 목소리는 갈라졌다. 수사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역시 그렇군요. 필적 감정 결과 다른 위조 서류들과 동일한 특징이 확인됐습니다. 숨이 막혔다. 아들이 나의 죽음까지 계산했단 말인가. 직접적인 위해 증거는 없습니다만 보안 조치를 강화하실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밖으로 나오자 다리가 풀려 한지원이 내 팔을 붙잡아 주었다. 지영 언니, 괜찮아? 그 애가 내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어. 말이 쟤처럼 입안에서 흩어졌다. 그 순간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수진이었다. 보석금이 너무 커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전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답을 하지 못했다. 아들을 구속에서 꺼내야 할까? 아니면 그곳에 두어야 할까?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 없어. 지원의 목소리가 내 귓가를 울렸다. 냉정하게 판단해야 해. 경찰청을 떠나려는 순간 수진이 급히 달려왔다. 명품 가방이 이 회색 건물 앞에서 기묘하게 어울리지 않았다. 회장님, 잠시만요. 꼭 드려야 할 말이 있어요. 지원이 경계하듯 나섰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수진의 눈빛에는 평소의 가식 대신 절박함이 어려 있었다. 20분 후 우리는 인근 카페의 구석에 앉아 있었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내밀었다. 어젯밤 태민이 서재에서 찾은 겁니다. 책상 비밀 서랍에 숨겨져 있었어요. 보험 서류를 찾다가 발견했는데 안에는 해외 비밀 계좌 거래 내역, 내 자산 목록, 그리고 빠르게 현금화 가능한 재산이라는 메모까지 적혀 있었다. 게다가 수진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1년 동안 이상우라는 이름의 변호사에게 거액을 송금한 기록도 있더군요. 찾아보니 이미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사기꾼이었어요. 나는 눈앞이 아득해졌다. 왜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지? 저도 속고 있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태민이가 무책임한 건 알았지만 이런 수준의 범죄까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충격과 배신감이 뒤섞인 그 표정은 내 차가 팔렸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던 그날의 내 표정과 다르지 않았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지? 내가 물었다. 수지는 손을 배에 얹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아이가 있으니까 쉽게 결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람 곁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말했다. 사실 다음 주부터 3개월간 런던에서 모델 계약 제안이 들어왔어요. 원래 거절하려 했었는데 지금은 고민 중이에요. 떠나서 거리를 두고 생각하겠다는 거군. 내가 대신 말하자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이 재판에 서는 동안 떠나는 게 너무 비정한 걸까요? 아니야. 나는 뜻밖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비정한 게 아니라 살아남는 선택이야. 서로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같은 남자에게 배신당한 두 여인, 무너진 관계의 잔해 속에서도 체면과 딕니타를 지키려 애쓰고 있었다. 보석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애써 외면하던 질문이 눈앞에 선명해졌다. 아들의 죗값을 당장 피하게 해줄 수 있을까? 아니, 그래서는 안 된다. 안 내겠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태민이는 이제 자신이 무너뜨린 다리가 얼마나 무겁게 꺼졌는지 알아야 한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그녀의 눈빛 속에 존중 같은 것이 스쳤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원망하지 않으신 것도요. 그녀가 떠날 채비를 하는 순간 나는 충동적으로 덧붙였다. 어제 말했던 약속, 아이와 너를 돕겠다는 말은 여전히 유효해. 네가 런던으로 가고 싶다면 그 부분도 내가 지원하겠다.
왜 그렇게까지 해주시죠? 그녀가 되묻자 나는 조용히 답했다. 앞으로의 길은 잘못된 습관을 끊어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니까. 무엇보다 내 손주는 아버지의 죄와는 무관한 삶을 살 자격이 있다. 그녀가 떠난 뒤 지원이 돌아와 내 앞에 앉았다. 뭐래? 나는 그녀에게 서류들을 보여주었다. 지원의 표정은 순식간에 호기심에서 경악, 그리고 냉혹한 이해로 바뀌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네. 계획된 거야. 맞아. 치밀하고 계산된 행동.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중압감을 받아들였다. 이제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다. 그날 저녁,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증거는 충분했다. 배신은 완벽했다. 내가 길러온 아들이자 수십 년간 지켜온 희망이 수년간 내 등을 갉아먹으며 더 큰 일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노트북을 열어 하루 종일 외면하던 문서를 다시 띄웠다. 법률팀에서 준비한 검찰과 협력해 증언하겠다는 공식 동의서. 내 전자 서명 하나면 효력이 발생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망설였다. 5살 때 색종이로 만든 어설픈 카네이션을 내밀던 태민. 12살 때 내 어깨에 기대 잠들던 태민. 졸업식 날 웃으며 사진 찍던 18배 태민. 그 소녀는 언제 사라진 걸까? 그때 본사에서 연락이 왔다. 부산지사 확장 관련 인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보고. 세상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일에 몰두하며 잠시나마 분노와 슬픔을 밀어냈다.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 나는 결국 서명을 입력했다. 아들을 법 앞에 세우겠다는 결심. 고통스러웠지만 이상하리만치 선명했다. 잠시 후 낯선 번호가 울렸다. 피곤해 그냥 넘길까 하다 본능적으로 받았다. 박지영 회장님, 여기 서울대병원입니다. 아드님 박태민 씨가 구속 중에 자해를 시도해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상태는 어떤가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정신과 보호관찰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나는 코트를 집어들며 답했다. 그런데 환자가 어머니의 면회를 거부했습니다. 성인이라 법적으로는 그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지만 나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의사 선생님과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병원 복도는 차갑고 살균제 냄새가 가득했다. 이 가문의 비극을 씌우기엔 딱 맞는 배경이었다. 의사와의 상담을 마친 뒤 나는 간호사 스테이션 옆 유리벽 너머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태민. 내 아들, 그러나 이제는 나를 모른 척하는 낯선 남자.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엄마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한 기업의 대표로서,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으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병실 유리창 너머로 붕대로 감싼 손목을 하얗게 드러낸 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는 아들이 있었다. 한때는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자신감 넘치는 임원으로 보였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 작고 초라해 보였다. 나는 차가운 유리 위에 손바닥을 얹었다. 닿을 수 없는 거리였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접촉이었다. 수년간의 횡령, 위조,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내 아들이었다. 사랑은 변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박 회장님. 뒤에서 부드럽게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은빛 머리를 단정히 묶은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 최은영 교수라고 소개했다. 태민 씨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혼란스럽고 분노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그는 가족이라면 어떤 행동을 해도 끝까지 지켜줘야 한다고 믿고 있더군요. 나는 숨이 막히는 듯했다. 체계적인 횡령, 위조 문서, 심지어 보험 사기까지 저질렀는데도 최 교수는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다.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의 왜곡된 인식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어머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원하시느냐는 겁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화해란 거의 불가능해 보였고, 그러나 단절 또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다. 저는 정의를 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치유도 원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제가 필요합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뒤에야 화해가 따라올 수 있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순간 나는 결심을 굳혔다. 태민을 대신해 죗값을 치러줄 일은 없을 것이다. 더 이상은 변명이나 보호로 그를 가리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 그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속죄를 구한다면 그때는 문을 닫아버리진 않겠다. 병원을 나서자 가을 저녁의 찬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고통은 여전했지만 이상하게도 가능성의 기운이 감돌았다. 내일은 부산으로 직접 내려가 새로 추진하는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점검할 예정이다. 그 다음 달에는 전주에 있는 지원을 찾아가기로 했다. 오랜만에 진짜 휴가였다. 그리고 내년 봄에는 손주를 맞이할지도 모른다. 수많은 아픈 끝맺음 속에서 새 출발의 기회였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윤마리 이사가 보낸 문자였다. 회장님, 전용기는 내일 최종 점검에 들어갑니다. 언제든 첫 공식 비행이 가능합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모든 시작은 6마디 말에서 비롯됐다. 나는 차가 아니라 비행기를 샀다. 분노 속에서 내뱉었던 그 한마디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아들에 대한 진실, 내가 수십 년간 방치해온 자기기만, 그리고 앞으로 지켜야 할 나 자신에 대한 약속까지.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결연했다. 상처 입었으나 꺾이지 않았다. 앞으로의 길은 재판과 언론의 관심,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로 가득하겠지만 이제 나는 두려움보다 명확함을 품고 있었다. 비행기는 단순한 상징에 불과했다. 진짜 여정은 내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억눌린 죄책감과 거짓 평화를 버리고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길. 나는 마침내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